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지역이 14곳으로 확정되면서 여야가 막바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의 현장 행보가 이어지면서 후보들의 행동을 둘러싼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여야의 공천 작업과 민심 잡기 행보 오늘도 숨가쁘게 이어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어제 영입한 청와대 하정우 전 수석과 전은수 전 대변인을 부산 북갑과 충남 아산을 지역에 각각 공천하는 등 막바지 공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성범 전 해수부 차관을 3차 인재로 영입했는데요. 김 전 차관은 제주 서귀포 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인재 영입식에서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더라도 겸손하게 주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연일 몸을 낮췄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장 직속으로 천년 전담국을 설치하고 백신 접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청년과 민생 공약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표심 잡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다음 주 초까지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에 따라서 공천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민생을 화두로 한 표심 잡기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는 오늘 소상공인 연합회로부터 지방선거 정책 과제를 전달받는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악의 불경기가 소상공인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소상공인 주기 정책에 맞서 싸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별도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는 등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당 지도부 간에 불화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선거전에서 역할이 어떻게 조율될지 관심입니다. 네, 각 지역 후보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 특히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이 등판한 부산 북갑에서 신경전이 치열하다고요? 네, 하정우 전 수석 어제 민주당사에서 영입 행사를 마친 뒤에 곧바로 부산 북구에 있는 구포시장을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하 전 수석은 시장 상인과 시민들과 만나서 늦게 와서 죄송하다, 부산 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면서 지역 시장을 제대로 살리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정우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를 한 뒤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한동훈 전 대표 등 보수 야권은 일제히 하 전 수석이 부산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면서 뿌리 깊은 선민의식과 오만함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 전 수석은 수백 명과 악수를 처음 해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는데요.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하정우 전 수석에 대한 공천을 확정했는데요. 부산시장 선거전과 맞물리면서 부산 북갑 선거전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은건입니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난 세대에 살던 부부가 숨졌고 6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화재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경기 의왕시 내손동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반쯤입니다. 불이 시작된 14층을 중심으로 아파트 벽면이 까맣게 그을렸습니다. 곳곳에는 화재 영향으로 파손된 유리창 조각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혼란스러웠던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유리창 큰 유리가 박살나 떨어지더라고. 그때 조금 있으니까는 연기 냄새 나고 그래가지고 불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계단으로 택배서 내려왔어요. 연소 확대를 우려로 신고 접수 15분 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나선 소방당국은 2시간 만인 낮 12시 반쯤 불을 모두 껐습니다. 네, 인명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사망자 2명, 경상자 6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14층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집안에서는 50대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숨진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난 2002년 준공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시 관련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불이 난 14층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시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야망을 버리지 못해서 선제 타격을 나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로 이란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거라며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정유업계 경영진과 만나 유가 대책을 논의하며 수개월간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협상 도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해상 봉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제적, 군사적 압박 병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핵 개발을 하려 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군 공격으로 핵시설은 붕괴했지만 이란은 북한 전략을 따라 핵 야망을 꺾지 않았다며 군사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North Korea's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미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며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후 처음으로 미 정부의 공식 추산치가 공개된 건데 전쟁 장기화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무산된 이후 양측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며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 소통 채널은 미약하게 남아 유지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명확히 내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먼저 의논하고 핵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런 협상 하나에 우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풀고 그다음에 나중에 핵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 채널은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파키스탄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았을지 주목됩니다. 아마 그것은 단계별 협상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다 봉쇄를 풀고 종전을 선언하고 나면 핵협상에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핵협상이 들어가면 어떤 의제로 어떻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든 자신의 합성 사진을 올리며 상황 파악을 빨리 하라고 이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협상의 끈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여전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이란을 해상 봉쇄한 미국이 이번엔 이란의 자금줄까지 겨냥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를 해적질에 빗대면서 전례 없는 군사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란 군부의 자금줄 그림자 금융과 관련해 개인과 기업 35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란이 제재를 피해 불법 석유 판매나 무기 구매 등을 할 수 있도록 자금 이동을 도운 곳들입니다. 특히 해외에 수천 개의 유령 회사를 두고 자금을 세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런 불법 자금이 이란의 테러 활동을 지원하고 미국과 동맹, 나아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해상 봉쇄에 이어 자금줄까지 막히자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적 행위이자 강도질로 규정하고 조만간 전례 없는 군사적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تلاش کردیم اهدافمون رو بروز کنیم بانک اهداف رو بروز کنیم. 이런 가운데 그동안 단일 대우를 유지해온 이란 강경파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감지됩니다. 이란 반체제 매체는 일부 초강경파 의원들이 종전협상단을 지지하는 서명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경제 상황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란 화폐 가치는 1달러에 180만 리알까지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식품과 의약품 부족까지 겹치며 민생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부 연결해서 이란 속보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희준 기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새 국제 연합체를 제안했다고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국무부 전문을 입수해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무부는 미 대사관들이 보낸 전문에서 각국 정부를 상대로 새로운 연합체 참여를 설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미국이 주도해 정보 공유와 외교 공조, 제재 집행을 함께 추진합니다. 국무부는 외교 공조의 중심을 맡고 미 중부사령부는 상선 운항을 위한 실시간 해양 정보 파악과 참가국 간 정보 공유를 담당합니다. 상대국의 외교뿐 아니라 군사 파트너로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하라는 지시도 전문에 담겼습니다. 이번 연합체가 단순한 외교 협의체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동맹국, 특히 유럽의 호르무즈 문제 해결을 압박해온 기조와는 결이 다릅니다. 유럽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통항 방안을 준비해온 가운데 전문에는 이번 구상이 영국, 프랑스 주도의 해상안보 계획과 상호 보완적일 수 있다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조만간 이와 관련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독일에 있는 미군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감축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과정에서 나토 동맹국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 이번에 독일을 직격한 겁니다. 앞서 메르츠 독일 총리는 미국은 전략이 없다. 2차 종전협상 무산은 이슬람 혁명수비대에 굴욕을 당한 것이라며 미국의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고는 독일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독 미군 규모는 약 3만 6천 명으로 유럽 전체 주둔 미군 8만 4천 명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비롯한 동맹들을 거론하며 거듭 불만을 드러낸 바 있어 주독 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유럽 내 미군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빈락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주한미군의 임무는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갖춰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배럴당 12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런던 IC 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30일 오후 2시 기준 전장보다 4.81% 오른 배럴당 123.71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장중 한때 126.41달러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2022년 6월 이후 장중 최고치입니다. 네, 자세한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는 해상 봉쇄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해상 봉쇄가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올 초였습니다. 가장 안 좋다고 했을 때도 1달러당 140만 리알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1달러당 180만 리알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 화폐 가치가 좀 폭락하고 있고요. 지금 물가가 상당히 좀 상승하고 있어서 민생도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란의 혁명 수비대 지금 자금줄을 차단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해상 봉쇄를 통해서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죠. 이란의 원유를 싣고 가서 국적을 바꾼다든가 환적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그런 선단들을 지금 납포하고 좀 추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혁명 수비대 자금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이런 밀무역이라든가 그림자 선단에 개입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자신들 혁명 수비대원들에게 월급도 줬고요. 그리고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같은 것도 구매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하기 축이라고 하죠. 헤즈볼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지원하는 것들을 이런 수단을 통해서 해왔는데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혁명 수비도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 측에서 협상을 내놓을 때도 자꾸 해상 역봉쇄에 대해서 자꾸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에 이렇게 이제 이란 쪽에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이것을 조금 더 수개월 더 지속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이죠. 바로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유업계 대표들과 만나서 이러한 것이 수개월간 더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나눴다고 하죠. 그래서 봉쇄가 장기화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라는 수단은 마지막 카드로 우선 남겨두되 현재로서는 일단 해상 역봉쇄를 통해서 이란 경제를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좀 중점을 둘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장님 애초에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협상에 안 나서면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겠다, 어디를 공격하겠다 이러다가 지금 결국에는 고사 작전을 장기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으로 굳혀진 것 같습니다. 대규모 폭격보다 이렇게 경제적 타격을 입히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겠죠? 네,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사실은. 이제 지금 휴전 상태가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났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이게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김덕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이제 고사작전 상태로 이제 들어갔는데 글쎄요, 처음부터 이렇게 폭격을 안 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봉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전쟁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 걸프 전쟁 할 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봉쇄 먼저 하고 그래도 이제 그리고 노플라이 존도 해가지고 공중에서도 봉쇄하고 해상에서도 봉쇄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상군이 들어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이란에서도 봉쇄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결국 역봉쇄를 하는 거잖아요. 역봉쇄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란이 아무리 봉쇄를 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고 그 봉쇄의 주도권은 미국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효과가 크니까 지금 이제 이란에서도 빨리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협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진작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일단 이제 고사 작전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앞서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협상 교착 상태가 이제 수개월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대화가 안 되는 건 아니고 물밑에서는 조금씩 간접적으로 이어지고 있을까요? 물밑 대화는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전화 통화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실체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란 측에서는 계속해서 물밑 접촉, 직접이 아니더라도 파키스탄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접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채널을 이제 계속 열어두겠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란에게 양보할 수 있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이란 측이 지금 계속해서 협상안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일치된 협상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 같은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이란 측의 요구가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도 계속 압박을 넣는 형식으로 전화 통화를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중동 전문가시니까 그러면 이 전망대로 장기간 동안 역봉쇄가 유지가 되면 뭐 이란을 비롯해서 중동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란의 상황은 이제 뭐 어떻게 어느 지경까지 나빠질까요? 이란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저항 경제로 그동안 버텨왔다. 제재에도 뭐 상당한 회복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같이 작년부터 계속 전쟁이 이어져 왔었죠. 2025년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제가 또 가장 크게 보는 거는 이란 같은 경우 여름이 되면 가뭄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근데 작년에도 가뭄 피해가 엄청나게 컸었고요. 올 초에도 이게 경제 위기가 더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상태가 더 안 좋고 전쟁 상황까지 갔습니다. 산업 기반도 파괴됐고 실업률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뭐 그동안 잘 버텨왔다. 뭐 제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란도 이런 위기는 지금 처음 겪어보는 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부도 현재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상당히 지도부도 분열되어 있고 국민 역시도 지난 1월 달에 거리로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국민의 지지도 상당 부분 받지 못한 채로 지금 계속 미국과 전쟁을 치르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란도 지금 사상 초유의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최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란이 나 혼자만 이렇게 당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뭐 최후의 뭐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한다든가 뭐 홍해 같은 것도 후티 반군을 통해서 봉쇄 작전 같은 걸 한다면 유가를 올리는 작전을 나간다면 이게 또 전 세계가 타격을 입고 미국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착한 남자는 없다라는 제목의 사진을 또 올렸습니다. 이제 선글라스 끼고 총을 든 모습이 올라왔는데 이건 뭐 어떤 메시지가 담겼는지 궁금한데요. 더 이상 안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합성 사진 보는 것은 저도 그렇게 뭐 꽤 신선하다는 생각은 이제는 다 버렸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묘사해 가지고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이제 큰 의미를 두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사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저 사진 뒤에 보면 저 뒤에 터지는 게 문제거든요. 저게 이제 결국은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저게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말의 의미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간 벌기용으로 그렇게 이란이 계속해서 나간다라면은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그 의미를 이제 저 사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이제 이란에 대한 압박, 협상에 빨리 통일된 안을 가지고 나와라라는 압박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게 휴전을 언제까지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 조건을 내 그랬거든요. 그래서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두 가지 조건을 내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조건이 다 지금 충족이 안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통일된 안은 강경파가 있고 소위 말해서 협상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강경파 말이 맞는 건지 협상파가 말이 맞는 건지 이란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누구한테 들은 건지 이게 지금 완전히 이란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일안 갖고 와서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예, 일단은 지금 CNN이 전망을 하기로는 이제 시점은 5월 1일인데 5월 1일에 이란이 종전 협상안을 전달할 것이다. 예. 이제 이 자체를 좀 시점을 전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그 이란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뭐 알려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까요? 협상이 되려면 일단 어떤 얘기를 할지 의제가 정해져야 되는데 이란 쪽에서 일단 호르무즈 얘기는 꼭 꺼낼 거고 자신들의 권리가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할 겁니다. 협상자는. 근데 이게 협상이 되려면 저는 핵 문제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란 쪽에서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쪽이 초강경파 혁명수비대 쪽입니다. 이쪽에서는 1차 협상에 나갔을 때 분명히 핵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뭐 20년 미국 20년 얘기도 했었고 20년 우라늄 농축 중단 그다음에 이란에서 역제한으로 5년 얘기까지 하면서 핵 문제가 논의된 줄 알았었는데 지금 또 이란 쪽에서는 1차 협상단에서 오히려 일탈을 했다. 핵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논의 대상에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데 1차 협상단 쪽에서 이제 독자적으로 갈리바프 국회의장 때 대표단이었는데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 측은 핵 문제는 빼고 우선 호르무즈에 대한 권리만을 주장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이 사람들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란 미국과의 그래도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핵 문제를 어느 정도 넣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협상안을 종전안을 내놓는다면 핵에 빠진 종전안을 트럼프 대통령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 사실을 이란 측에서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항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런 것은 이제 뭐 그동안 기존에 그러니까 강경파 중에서도 실용 강경파로 분류되면서 협상단을 이끌었던 갈리바프 같은 사람들은 넣어야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대가도 얻어야 되고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아흐마드 바이디 같은 뭐 모스타바를 독대한다고 알려져 있으면서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핵 주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을 긋고 있고 협상 테이블에 나가서 핵 문제를 꺼내는 사람을 어떻게 보면 배신자, 뭐 반역자로 지금 몰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위해서는 핵 문제를 분명히 넣어야 되지만 지금 이란 측의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핵 문제가 빠지고 호르무즈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럴 경우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은 받지 않겠다. 다시 더 나은 제안을 가져와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란 강경파가 내는 협상안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협상안은 의제 자체가 완전히 다를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과의 휴전을 사실상 좀 무기한 연장을 했는데 지금은 또 상황을 빨리 파악해라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그 총든 사진을 게시를 하기도 하고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조급해진 걸까요? 지금 이제 좀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유회사들 그런 사람들 불러다가 뭐 회의했다고 그러는데 네. 몇 개월 동안 할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마 이런 그 봉쇄를 몇 달 동안 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일단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유류값이 다 올라가고 그러면 세계 경제가 엉망이 되는 거고 미국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 워싱턴에도 4불 50전이 넘고 지금 LA 같은 경우에도 갤런당 뭐 6불 가까이 뭐 올라가고 그러는데 엄청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기름 좀 올라가도 죄송합니다만 하여간 그래도 뭐 대중교통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5월 15일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미중 정상회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가 곧 있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몇 개월을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게 5월 1일 날이 됐지 뭐 5월 1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란에서 새 협상안을 낸다고 하니 그 협상안에 핵 문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 이대로 그냥 그대로 가면 아직 이란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러는데 나 그냥 참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방법은 세 가지가 있겠죠. 협상안을 내 가지고 그 협상이 잘 돼서 이번 주말에 이렇게 타결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바로 그냥 또 때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한 2, 3주 더 그냥 지속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제일 좋은 방법은 이번에 어찌됐든 그 협상안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타결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 몇 개월 동안 간다. 이것은 서로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이란은 이란대로 죽고 미국은 미국대로 죽으니까요.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제 다음 목적지는 네. 140번 도로다라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다음에는 그 유가를 140달러까지 이제 올리겠다 이런 의지가 담긴 표현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서 또 이란 국영방송에서는 전례 없는 군사 조치가 조만간 뒤따를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경고음까지 나왔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이런 상황들이. 140번 도로라면 이제 유가 뭐 140불을 의미하는 배럴당 140불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갈리바프 국회의장 협상 단장 이끌었다가 정치적으로 이제 공격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또 강한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비난을 좀 희석시키는 모습도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자신들이 어떤 이제 비장의 카드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그동안 이제 봉쇄했지만 일부만 했고 더 세게 봉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동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홍해 쪽으로 양부향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라인도 뭐 공급할 수 있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 대신에 푸자이라라고 하는 인도양으로 직접 나가는 항구도 자신들이 어떤 파이프라인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카드 바벨 만데브 해협이죠. 이쪽 홍해로 연결되는 지역도 봉쇄해서 우리가 유가도 올릴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어떤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것들이 뭐 드론 같은 것들이 휴전 기간 동안 많이 또 복구가 됐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최신 뭐 탄도 미사일 같은 것도 뭐 테헤란에서 뭐 퍼레이드 같은 것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무기들도 그대로 있고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뭐 비장의 카드도 있다. 그래서 미국을 더 부담스럽게 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응징이라는 표현으로 갈리바프 의장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은 핵을 포기를 못 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주고받았던 협상안들을 공개된 내용들만 보게 되면 사실 이란이 핵만 포기를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더 커 보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현실적인 이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외교부 관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직접 정부 살림을 꾸려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 월급도 줘야 되고 군인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혁명수비대 같은 경우는 어떤 자신의 뭐 혁명 정신을 내걸긴 합니다만 하나의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부정부패 온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사회 내에서 자신들이 어떤 기득권을 빼앗기기 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핵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과 대결 구도를 만들어가면서 이 조직이 생존해온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고상한 어떤 혁명 정신을 내걸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미국과 협상을 해서 들어오게 될 경우에 자신들의 체제가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와서 어떻게 풀릴 경우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오히려 혁명 수비대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 자신의 체제가 유지되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떤 이권이 유지되는 것이 우선이지 어떤 뭐 협상을 통해서 이란 뭐 경제가 좀 더 좋아진다거나 이란 민생이 좋아진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조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의향을 밝히면서 농축 우라늄 문제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좀 자처한 이유는 뭘까요? 아라거치 외교부 장관이 이제 저기 파키스탄 갔다가 오만 갔다가 다시 파키스탄 갔다가 이제 러시아로 갔잖아요. 러시아 가서 이제 푸틴 대통령 만난 거죠.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내가 이렇게 좀 도움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거 3월 9일 날에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했거든요. 그때도 내가 뭘 좀 도와줄까? 우리가 이제 2015년도에도 그렇게 저농축된 우라늄 10,000톤 가까이를 러시아로 이렇게 반출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행태를 해서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너는 우크라이나나 신경 쓰라고 그러고 딱 끊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렇게 끊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이제 이게 끝난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만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나서게 되면은 다 된 밥이 지금 숟가락 얹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게 중동 지역 전체에 대해서 미국의 영향력이 이제 완전히 지배적으로 있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러시아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지배력이 또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한 칼에다가 그렇게 끊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실장님, 네. 미국의 항공모함 포드함이 며칠 내로 이제 중동을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뭐랄까요? 그 중동에서의 미국 군사력이 좀 약해지는 효과가 있습니까? 네, 뭐 그런 효과도 있긴 있을 텐데요. 이렇게 포드함이 작전 일수를 따져보니까 310일 정도 작전을 했더라고요. 통상은 이제 6, 7개월 정도 작전하고 이제 기지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정비하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작전에 투입되는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공모함 한 척은 작전, 항공모함 한 척은 정비 및 뭐 휴가, 그리고 이제 또 한 척은 예를 들면 훈련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포도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전에도 거기 식당에 물도 나고 화장실에 이제 물도 그게 최신형 그 항공모함인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물도 제대로 안 내려가 가지고 그게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쪽으로 가 가지고 정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돌려보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장병들의 사기 너무 힘든 거죠. 310일 가까이를 계속해서 작전을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돌려보내는데 이것이 이제 이란으로 봐서는 또 이걸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세 척의 항공모함이 있는 것보다 한 척은 돌아가고 두 척이 있게 되면은 군사력을 좀 줄여준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협상에 한번 나가볼까 뭐 그런 협상의 명분이 그렇죠. 협상의 명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는가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 오랫동안 작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렇게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상 봉쇄는 지금 계속 이어가면서 짧고 강력한 군사 공격도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봉쇄는 계속하면서 이란이 협상장에 이제 나오도록 제한적인 타격을 좀 강력하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 바로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 이제 우리 시간으로 지금 내일이 될 것 같은데 네. 중부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 작전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댄케인 합참 의장도 참석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첫 번째는 아마도 인프라 타격, 지난번에 말했던 발전소와 교량 타격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문제니까요. 거기에 일정 정도 지상군을 투입해서 일정 정도 부분을 이제 점령하는 작전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세 번째는 핵 물질이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어떻게 탈취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옵션에 대해서 아마도 브리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뭐 협상장에서 계속 나오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란 측에서 계속해서 어떤 협상하는 의제 같은 것을 계속해서 뭐 일치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협상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군사적 옵션을 실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국방부가 밝힌 자료인데요. 지금 이제 이란과의 전쟁에서 쓴 비용, 그러니까 현지 시간 29일까지 해서 총 250억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37조 원 정도를 사용을 한 건데 대부분 탄약 쪽으로 이 비용을 썼다고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방장관이 청문회에 나서서 이번 전쟁이 다른 전쟁에 비해서 좀 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7조 원을 사용하고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건데 우리 이제 실장님은 군사 전문가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큰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주로 이제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공군력이라든지 해군력의 경멸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방위 산업의 초토화라든지 이런 데다 초점을 맞춰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250억 달러 그러면은 그게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한 지 이제 60일 되거든요. 물론 휴전 기간이 제가 보니까 한 19일, 20일 정도 돼요. 어찌됐든 휴전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전쟁 비용은 들어가니까 그럼 대충 따지면은 하루에 5억 달러밖에 안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달러밖에 안 썼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 왜 그러냐면 걸퍼전 때 보면 의회에서 승인한 돈만 하더라도 618억 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 같은 경우는 2조 3천억 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라크 전 같은 경우는 1조 1천억 불이거든요. 이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조 1천억 불. 그런데 지금 여기 250억밖에 안 썼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쟁이 곧 끝나게 되면 아마 최대한 빠른 시간에 전쟁이 끝나고 전비는 가장 작게 들었다고 이렇게 아마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크게 보이죠. 예. 대한민국의 그런 국력으로 봐서. 근데 또 미국의 국력으로 보면 그렇게 큰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을 검토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직접 감축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실 이전에 독일 총리와 서로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고 뭐 동맹국들에 대한 비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왔기 때문에 어떤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메르츠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이란에게서 지금 미국이 좀 굴욕을 당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총리가 생각할 때는 독일은 별다른 도움을 주지도 않으면서 이제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좀 화가 좀 난 것 같고요. 그리고 나토 같은 경우도 우리 미국이 빠질 경우에는 정말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지금 이제 뭐 그러니까 주독 미군 감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당장 이제 대통령이 결정을 내려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을 봐서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모범 국가라고 생각하는 부대 쪽으로 뭐 에스토니아라든가 뭐 루마니아라 폴란드 쪽으로 뭐 주독 미군을 좀 옮기는 것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당장 어떻게 또 대통령의 어떤 령에 의해서 될 수 있는지 뭐 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그 뭐 주독 미군을 또 옮기는 것도 뭐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 많은 숫자를 또 옮기고 새로 또 캠프도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총리 메르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런 발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주둔 미군 감축이 좀 현실화가 되면은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까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주한 미군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태리, 스페인 이 나라들이 나토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그렇게 기지를 사용하고 영공을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허용 안 해줬거든요. 게다가 이제 메르츠 총리는 엊그제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철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기네들이 미국이 최초의 군함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안 갔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의 정책이 지금 잘못하고 있니, 무슨 뭐 지금 전쟁을 잘못하고 있니,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저희들이야 학자들이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는 주한미군에 있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주일미군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나갈 때도 국민들이 그걸 다 수용해 준 거잖아요. 우리도 뭐 이렇게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이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떤 나라, 유럽의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그거 2개 포대 사드 있는데 그거 못 나가게 해서 못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은 그런 대상이 이제 다르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 1월 말에 미국의 국방 군사 전략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국방 군사 전략에 의하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제1도련선을 연해 가지고 중국의 침략을 방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걸 거부방어라고 그럽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미군들이 여러 군데에 분산 배치 있어야 되거든요. 이번에 이란전 있을 때도 그 안에 들어있던 중동 국가에 있던 미군들은 다른 데로 이미 다 옮겨지고 난 뒤에 공습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금인데도 그동안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 대상자 10명 중 5명꼴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신청자는 152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47%를 넘어섰습니다. 지급된 금액만 8,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원금 사용처를 모든 주유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주유소로 제한됐지만 유류비 부담을 실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대형 주유소에 빗장까지 푼 겁니다. 고객분들께서 주유소 쇼핑에 나서갖고 30억 이하, 30억 이상을 구분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건 해소가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상황에 따라 대형 주유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준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만드는 의료 소모품 가격이 30%가량 치솟으면서 병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주사기와 수액 등 의료 소모품이 담긴 상자들이 쉴 새 없이 옮겨집니다. 병원 곳곳에 의료 소모품을 공급하는 중앙 공급실은 요즘 이란 전쟁 여파에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의료 소모품 대부분은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데 원유 수급 차질로 제조사들이 주문만큼 물량을 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행위에 필수적인 주사기는 2주, 다른 품목들은 2에서 3주 분량의 재고는 확보해둔 상태지만 그 이상은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가 상승에 따른 단가 인상 압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적게는 15%, 많게는 30% 가까이 가격이 뛰면서 병원 경영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 그 가격이 인상되거나 공급이 지연되는 품목이 있는 건 좀 사실입니다. 그 공급 중단이나 이제 수급 불안에 대비해서 대체 품목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병원 자체적으로 소모품을 절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없는 약품 수령용 비닐봉투는 재사용하거나 종이봉투로 대체하고 부서별 절약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과 연계하여 재고를 상시 점검하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이는 절감 활동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 등 생명과 직결된 곳에는 물자를 우선 공급해 진료 차질을 막고 있지만 전쟁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의료계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차질이 빚어졌던 나프타 수급이 정부 재정 지원과 수입선 다변화에 힘입어 다음 달부터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추경 6,700억 원을 투입해 4월 1일 계약분부터 나프타와 LPG, 콘덴세이트, 기초유분에 대한 수입 단가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들어 보름 만에 3월 한 달 수준의 나프타 물량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류센터 봉쇄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마침내 단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등이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봉쇄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진통을 겪은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 단체 합의서에 서명하고 손을 잡으며 갈등을 봉합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들의 신뢰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회사로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핵심은 처우 개선입니다.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유급 휴가 도입, 노조활동 보장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민형사상의 면책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였으며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일정의 합의와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가 다단계 외주 구조 아래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깨고 현장 노동자를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GF 로지스는 소속,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이번 합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서 최고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고 현장 기록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 안으로 난입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이 깨졌고 내부 집기와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담자는 63명. 지난해 8월 1일 1심 판결을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나 상고를 포기 취하한 인원을 제외한 18명에 대해 대법원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대법원은 특수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4명은 각각 최저 징역 1년부터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또 당시 현장 기록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앞서 정 씨는 현장 기록을 위해 법원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해왔지만 2심 재판부는 법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과 구별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 측은 상고 기각을 납득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주요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 판단이 마무리됐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지난 1분기 실적 신기록을 쓴 삼성전자가 초호황기를 맞은 반도체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에 달하는 54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다음 달 예고된 총파업이 변수가 될 전망인데 삼성전자는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역대 최대 수출, 코스피 고공행진까지 이란 전쟁 여파에도 우리 경제 버팀목이 된 건 다름 아닌 반도체였습니다. 글로벌 메모리 1위 삼성전자 역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역대급 실적을 썼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57조 2천억 원,
매출은 133조 9천억 원으로 모두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반도체에서만 전체 영업이익의 94%에 달하는 53조 7천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반면 가전과 모바일 부문의 영업이익은 3조 원으로 반도체 사업 대비 17분의 1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양산 출하하고 디램 등 범용 제품 가격도 공급 부족에 2배 넘게 뛰면서 수익률도 덩달아 개선됐습니다. 삼성보다 앞서 HBM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길게 인공지능의 호황기를 누린 SK하이닉스와의 영업이익 격차도 16조 원으로 벌렸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동안 인공지능 투자와 메모리 수요 폭증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HBM 생산 비중을 늘려간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한 재고 수준 하에서 공급 가용량이 고객들의 수요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고 수요 대비 공급 충족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함께 날아오르며 장밋빛 전망을 내놨지만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직원 4만 명을 동원할 정도로 몸집을 불린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5월 21일부터 18일간 예고한 총파업이 관건입니다.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만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지금도 공급이 부족한 반도체 생산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일단 파업이 벌어지더라도 전담 조직과 대응 체계를 통해 최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하고 부당한 요구를 해서 국민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 변화에 노출되는데 이런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노동절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모레까지는 따뜻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다만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있겠고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모레까지는 하늘 표정도 나쁘지 않습니다. 밤사이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지만 내일 오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모레도 대체로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내일은 오후에 제주도에서만 공기가 탁해지지만 모레 수도권에서는 종일 그밖에 중서부와 호남은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오른 부산 북갑 선거전에서 초반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하정우 전 청와대 수석의 시장 방문에서 나온 손동작을 놓고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민주당 영입 행사가 끝난 뒤 곧바로 부산 구포시장을 찾은 하정우 전 수석. 환영하는 시민들과 연신 악수를 하고 셀카도 함께 찍으면서 보궐선거에 나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시장 방문이 끝나갈 무렵 하 전 수석이 상인과 악수를 한 뒤 손을 터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하 전 수석의 오만함이 드러났다며 일제히 공세에 나섰습니다. 이런 사람은 유권자에 대한 배려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이다. 유권자를 벌레 취급하는 사람이다. 부산 북갑 선거전에 나선 한동훈 전 대표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부산 북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뿌리 깊은 선민의식이 터져나온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 전 수석은 수백 명과 악수를 처음 해봐서 손이 저려 무의식적으로 이런 동작을 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이런 일로 공격하는 걸 보니
현실 정치의 네거티브가 이런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하전 수석에 대한 공천을 확정하면서 부산시장 선거와 맞물린 부산 북갑 선거전도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불화설에 휩싸인 국민의힘 투톱 장동혁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또 별도 일정을 소화하며 균열을 노출했습니다. 후보들도 각자 도생에 나섰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빨간색 입고 이겨보자라면서 독려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갈등설 속에 당권파는 추사 김정희의 새 한도를 들고 와 서로가 서로의 소나무가 돼야 한다며 눈보라 속 의리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로 단단히 뭉쳐 이 혹독한 겨울을 당당히 돌파해 나가야 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자는 돌발 제안으로 당 투톱은 엇갈린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회의를 끝으로 둘은 종일 따로 다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회에서 소상공인 연합회와 만나 지방선거 정책과제를 전달받았고 이재명 정권의 소상공인 죽이기 국민의힘이 맡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상인들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별도 행보를 하는 건데 중앙선대위 구성과 장 대표 합류 여부가 균열의 이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효율적으로 시민과 만나기 위한 것일 뿐 갈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당한 국회인 듯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다니는 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투톱처럼 후보들도 각자 도생에 나섰는데 국회에서 필승대회를 연 서울시당은 걸어서 5분 거리의 장 대표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빨간색이 망설여진다면서도 피, 땀, 눈물로 이재명 대통령 간담을 서늘하게 할 역전승을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바닥부터 치고 올라가는 역전승의 드라마를 빨간색 입고 한번 이겨봅시다! 민심 최전선에서 뛰는 후보들은 장동혁 지도부의 2선 퇴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마이웨이를 고집해온 장 대표가 이에 응답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핵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에 대한 봉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핵무기 개발 야망을 버리지 못해서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합의에 동의할 때까지 해상 봉쇄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해상 봉쇄로 이란의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합의는 없을 거라며 해상 봉쇄를 지렛대로 활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Well, the blockade is genius, okay? The blockade has been 100% foolproof.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 정유업계 경영진과 만나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수개월간 봉쇄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군이 협상 도착을 타개하기 위해 이란에 대한 단기 공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이 해상 봉쇄에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경제적, 군사적 압박 병행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는 이란이 북한처럼 재래식 방어망을 구축하고 핵 개발을 하려 해 선제 타격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군 공격으로 핵시설은 붕괴했지만 이란은 북한 전략을 따라 핵 야망을 꺾지 않았다며 군사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겁니다. North Korea's strategy was use conventional missiles to prevent anybody from challenging them so they could slow walk their way to a weapon. 미 국방부는 또 지금까지 이란 전쟁에 쓴 비용이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한다며 대부분 탄약 비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뒤 처음으로 미 정부의 공식 추산치가 공개된 건데 전쟁 장기화로 비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종전 협상이 무산된 이후 양측의 대치 상황이 격화되며 협상 교착 상태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물밑 소통 채널은 미약하게 남아 유지되는 모습이어서 향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기 위해 장기적인 해상 봉쇄를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은 핵 문제를 모든 합의의 핵심 조건으로 명확히 내건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종전을 먼저 의논하고 핵 문제는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에 강력 대응을 예고하며 양측은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대치 국면이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미국이 내놓은 그런 협상안에 우리가 나오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호르무즈 해협부터 풀고 그다음에 나중에 핵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재국으로 나선 파키스탄을 통한 간접 협상 채널은 유지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파키스탄에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까지 기존 협상안을 보완한 수정안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새 협상안의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았을지 주목됩니다. 아마 그것은 단계별 협상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양측 다 봉쇄를 풀고 종전을 선언하고 나면 핵협상에 들어가자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 당연히 그 핵협상이 들어가면 어떤 의제로 어떻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선글라스를 끼고 총을 든 자신의 합성 사진을 올리며 상황 파악을 빨리 하라고 이란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협상의 끈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양측이 서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여전해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운항을 가능하게 할 새 국제연합체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지 시각 29일 각국 미 대사관에 발송된 국무부 전문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연합 구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연합체 운영은 미 국무부와 중부사령부가 주도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위한 정보 공유, 외교 협력과 제재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닌 일본 정유회사가 베트남에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기름을 보낼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일 베트남으로 건너가 무기 세일즈에 나설 예정인데 이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일본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다들 어떻게 통과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일본 정부 관계자가 통행료도 안 냈다고 밝혀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간 뒤 다카이치 총리가 SNS에 글을 올렸는데 긍정적 움직임으로 본다는 평가뿐 속 시원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도 아닌 정유사가 베트남에 원유 400만 배럴을 보낼 거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한 유조선의 실린 양의 2배인데 베트남에서는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게다가 해당 정유사는 이번에 호르무즈를 뚫은 업체와 같은 회사입니다. 교도통신은 베트남 원유 공급은 일본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베트남과 호주를 방문하는데 회담 전에 보내는 선물로 보입니다. 일본이 최근 살상무기 규제를 풀자마자 무기 판매에 바짝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 동남아 방문 역시 세일즈 외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エネルギー、重要鉱物、科学技術等の経済安全保障分野をはじめ包括的戦略的パートナーシップの強化を確認する機会とし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국방장관인 고이즈미 방위상도 총리 뒤를 이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잇따라 방문하며 무기 판매를 거둘 예정입니다. 필리핀은 현재 자위대 중고 호위함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또 미국과 필리핀이 공동 개최하는 군사훈련도 둘러볼 계획입니다.
インドネシアとフィリピンは共に我が国のシーレーンの要衝に位置する戦略的に重要な国であり、また同じ海洋国家として防衛面での協力強化が不可欠なパートナーです。 일본 정부가 동남아 공략을 시작으로 자국 방위 산업 기반 다지기에 한층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이란 전쟁 등과 맞물려 유럽의 안보 무임 승차에 불만을 나타냈던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돕지 않았다고 계속 지적해왔는데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동맹국들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비판은 재집권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안보는 공짜가 아니라며 나토 회원국을 향해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 비용의 불균형을 줄곧 거론한 겁니다.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뒷짐을 지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주동 미군의 감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대상에 우리나라도 포함돼 있다는 점입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But we have 45,000 people, soldiers, in harm's way, and right next to Kim Jong-un with a lot of nuclear weapons.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주한미군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다만 미 국방수권법은 현재 2만 8천여 명인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견제 장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로선 감축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미군이 특정 지역에 고정 배치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감축이라는 표현 대신 전략적 유연성을 기조로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재배치하거나 순환 배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에 초점을 둔 주한미군의 임무를 예로 들며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글로벌 기동군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급변하는 전략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병력 숫자보다는 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주한미군 현대화를 추진 중이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흘 만에 대상자의 절반 가까이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네, 고유가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지원금인데도 그동안은 이 상당수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어 논란이 됐는데 정부가 내일부터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고유가 지원금 신청 사흘째, 대상자 10명 중 5명꼴로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집계 결과 신청자는 152만 6천여 명으로 전체의 47%를 넘어섰습니다. 지급된 금액만 8,6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원금 사용처를 모든 주유소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주유소로 제한됐지만 유류비 부담을 실제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대형 주유소에 빗장까지 푼 겁니다. 고객분들께서 주유소 쇼핑에 나서갖고 30억 이하, 30억 이상을 구분해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정책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건 해소가 많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안에 있는 모든 주유소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 등록 상황에 따라 대형 주유소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진 상품권의 사용 가능 여부를 전용 앱이나 누리집에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숨진 주민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수 기자입니다. 아파트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세대를 향해 물을 뿌리며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 의왕시에 있는 20층짜리 아파트 14층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뭐 가스가 저기 퍽 걸었어. 저기서 14층에서.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불이 시작된 세대에 살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숨졌고 50대 아내도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추락한 남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부부가 살던 집은 최근 경매로 매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재 원인은 현재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 중에 있으며 방화에 대해서 의심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내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머리를 다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처음엔 사고라고 주장했던 친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리모컨으로 아이를 때렸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수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아이에게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머리 손상이 확인됐는데 의료진의 입원 권유에도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모는 의료진에게 아이를 씻기다 1m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병원 측은 몸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친모의 설명과 아이의 증상이 일치해 당시 학대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흘 뒤 의식을 잃은 채 다시 병원에 온 아이는 다음 날 오전 숨졌습니다. 이후 병원은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병원 측은 첫 내원 당시 입원을 거부하고 이후 아이 치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는 모습이 일반적인 부모와 달랐던 점 등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수사 착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1차 구두소견을 냈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친모가 아이를 혼자 둔 채 외출하는 등 방임한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사건 당일 상황을 추궁하자 학대를 부인하던 친모는 결국 범행을 시인했고 아이가 숨진 지 보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친모는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리는 등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리모컨으로 아이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친부는 사건 당시 출근해 집에 없었다면서 친모가 아이를 때린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건 아닌지 남편의 방조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 부문이 1분기 54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벌어들이며 전사 실적을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7조 2,328억 원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75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분기 매출은 133조 8,700억 원, 순이익은 47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지난해 4분기 세운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1분기 만에 다시 새로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절을 앞두고 노사 모두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노사 갈등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보이는데 AI 대전환이라는 중차대한 도전을 이겨내려면 상생과 협력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 노동절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노사 양측의 상생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I 대전환으로 노동과 산업 현장이 근본적인 변화에 노출될 거라며 자신만 살겠다며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요구를 해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해당 노조는 물론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만 살자가 아니고 노동자 모두가 또 국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책임의식과 연대의식도 필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것을 포함해 최근 노사 갈등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용자 역시 노동자를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고 같은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절이 올해 처음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데 대해서는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넓게 보면 모두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구성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역지사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 조건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부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선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렵지만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이 5년 6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회복 흐름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불투명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극적인 물가 안정 대책과 함께 매점 매석 같은 반사회적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은 원청 직원들과 차별하지 말라며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P&S 로지스지회 등 조합원 30여 명은 오늘 청주 SK하이닉스 공장 앞에서 하청 노동자들을 소모품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하이닉스에 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고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P&S 로지스는 SK하이닉스 생산 제품을 운송하는 회사로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 요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이 노사 합의를 마치고 부산 이전을 추진합니다. HMM 노사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노사 합의 발표 행사를 열고 이같이 밝히고 다음 달에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정관을 변경하고 5월 안에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사옥은 부산항 북항에 랜드마크급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위가 오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42일간 진행된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마지막 회의까지 여야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소 경위와 진상 규명 관련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위는 증인 31명에 대해서 위증 또는 선서 증언 거부 등의 죄목으로 고발하는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고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박상용 검사,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과 방영철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조작 기소의 실체가 확인됐다고 보고 신속히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권력의 사유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침해, 전형적인 사례를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회장과 방영철 전 부회장 등의 발언으로 민주당이 주장한 조작 기소가 실체가 없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용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게 과연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아니면 한 사람을 위한 국정조사인지 공소 취소를 위해서 빌드업을 하기 위한 일종의 오프닝 쇼인지. 국조특위 직후 민주당이 곧바로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앞으로 특검 도입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2라운드 공방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남성들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 모텔 약물 살인 사건과 유사한 수법인데 경찰은 모방 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여성이 경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강도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돈 뺏으려고 남성들 만난 겁니까?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몇 명의 양로 같습니까? A씨는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네 재운 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신이 잃었다 깨어난 B씨가 몸이 이상하다면서 경찰을 찾았는데 소변에서 벤조디아제 핑계 약물 성분이 검출된 겁니다.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넸다며 미리 받은 남성의 계좌 비밀번호를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다른 남성 3명에게도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B씨를 포함해 피해 금액이 4,89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가 앞서 강북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이 사용한 것과 같은 성분의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됐는데 경찰은 지금까지 확인된 A씨의 최초 범행 시점이 지난해 12월로 김소영의 범행보다 일러 모방범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노동절인 내일 청와대에서 양대 노총과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립니다. 청와대는 노동절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노사정 주요 인사와 또 다양한 직종, 세대의 노동자 등 120여 명을 초청해 기념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서 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하는 것은 사상 처음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은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에서 이름이 복원된 뒤 처음 맞는 노동절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양대 노총이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는데요. 경찰은 많은 인파에 대비해서 안전관리와 교통 통제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양대 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내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 광장 일대에선 민주노총이 주최하는 2026 세계 노동절 대회가 진행됩니다.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직접 교섭 여부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BGF 리테일 본사가 있는 강남구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서 집회 장소를 옮겼습니다. 민주노총은 6.3 지방선거 요구안을 알리고 원청 교섭 등 각 사업장의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7월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은 서울 여의도 환승센터부터 마포대교 구간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산업안전 강화, 산업재해 예방 대책 마련 등 노동 권익 향상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청와대 앞과 전태일 다리 인근 등 서울 곳곳에서 크고 작은 노동절 관련 집회와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찰은 집회 규모와 장소에 맞춰 적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물류센터 봉쇄와 조합원 사망 사고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화물연대와 BGF 로지스가 마침내 단체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화물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물론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 등이 합의안에 담겼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봉쇄와 조합원 사망 사고 등으로 진통을 겪은 화물연대 본부와 BGF 로지스. 단체 합의서에 서명하고 손을 잡으며 갈등을 봉합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안정적 물류 공급과 배송 기사님들의 신뢰관계가 한층 개선되기를 회사로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합의서의 핵심은 처우 개선입니다. 운송료 7% 인상과 분기별 유급휴가 도입, 노조활동 보장 등을 명문화했습니다. 특히 이번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 차질과 관련해 사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취하하기로 하는 민형사상의 면책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회사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에 대한 사과를 표명하였으며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일정의 합의와 조치를 약속하였습니다. 화물연대는 이번 합의가 다단계 외주구조 아래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을 깨고 현장 노동자를 직접 교섭 대상으로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은 과도한 공권력 투입 때문이라며 정부를 향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요구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BGF 로지스는
소속, 단체 가입 여부 등과 무관하게 모든 운송 종사자에게 이번 합의에 따른 처우 개선 사항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각각 체포방해와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더해 1심에서 무죄가 내려졌던 일부 사안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산업부와 국토부 장관의 심의권까지 침해했다고 받고 해외 언론에 국회 통제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알린 내용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 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그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건희 씨 역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2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했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김 씨가 시세 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정보범 책임은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재판부 판단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 모두 2심에서 형량이 무거워진 건데 대법원이 최종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주목됩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은 내란 재판부가 향후 다른 사건 2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시선을 끕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정치권에서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약속하며 대법원이 추진에 설치됐습니다. 본류 재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역시 전담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오는 7월까지 10여 차례 기일을 정하며 신속한 재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전담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가 줄줄이 예정된 가운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에 벌어졌던 서울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4명에게는 최대 4년의 실형이 확정됐고 3명에게는 집행유예, 또 현장 기록을 위해서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해왔던 다큐멘터리 감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서울 도심에서 신고 범위가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열고 도로를 무단 점거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지도부 3명을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2월 12일 서울 중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경찰 바리게이트를 넘어 용산구 대통령실로 이동을 하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 추세이지만 하루 평균 31건이나 발생하고 있고 또 더욱이 12%, 즉 8건 중 1건 이상은 동승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습니다. 동승자가 있어도 음주운전을 말리기보다는 오히려 방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이 사회적 인식 확산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화룡 기자입니다. 한밤중 신호 없는 사거리 우측에서 나타난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그대로 오토바이와 충돌합니다. 대낮에 1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급변경을 하다 앞차량 후미를 들이받아 앞차량이 180도 빙그르르 회전합니다. 두 사고 모두 음주운전 중 일어났는데 운전자 옆에는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사고를 분석했더니 사고 건수는 17,000여 건에서 11,000여 건으로 36% 줄었지만 여전히 일평균 31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 7만 1,000여 건 중 8,000여 건, 즉 12%는 동승자가 있었고
1.4%는 동승자가 2명이나 됐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 보면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막기보다는 운전자의 주의를 흐트리거나 운전자를 흥분케 하면서 사고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동승자가 없을 땐 단순 추돌 사고가 많았지만 동승자가 있을 땐 차로 변경 충돌이나 신호 위반, 교차로 통행 위반 등 좀 더 복합적이고 위험한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음주운전 방조죄 적용에 나서고 있지만 운전 행위를 도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어 실질적 처벌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음주운전을 도왔냐 이것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그 탑승자들은 나는 술을 먹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난 돕지 않았다. 그리고 고의성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현재 음주운전 방조죄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처벌도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도 범죄이며 주변인이 음주운전을 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전 FBI 국장이 두 번째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개의 숫자가 적힌 조개 껍데기 사진이 발단이 됐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황보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모래로 보이는 바탕 위에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조개 껍데기를 적절히 배치해 8647이라고 적은 겁니다. 지난해 5월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86은 미국 속어로 무엇을 제거하거나 죽인다는 의미이고 47은 미국 제47대 트럼프 대통령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법무부는 8647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살해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살해하라고 선동한 것이라며 코미 전 국장을 형사 재판에 넘겼습니다. People should be very wary of threatening the life of President Trump because that is a crime.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코미 전 국장을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The people like Comey have created tremendous danger, I think, for politicians and others. Comey is a dirty cop. He's a very dirty cop. 미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코미 전 국장을 러시아 게이트 의회 증언과 관련해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은 2016년 미 대선 당시 러시아가 트럼프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나섰다가 트럼프와 오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일각에선 8647 사진을 두고 1년 가까이 논란이 이어져 오다 이번에 기소가 결정된 데는 지난 주말 벌어진 백악관 기자단 만찬 총격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확인 비행물체, 즉 UFO와 관련한 흥미로운 자료들을 조만간에 다수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백악관으로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에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UFO 관련 파일 공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가능한 많이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매우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앞으로 드론을 개인 화기처럼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장은 계룡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드론을 전력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드론이 감시 정찰뿐만 아니라 타격 작전을 지속 지원하는 용도로 발전될 것이라며 전방 대대급 전투부대에 자폭 드론을 도입해 공격 드론을 활용한 작전도 구상 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 해군 3함대는 올해 열리는 환태평양 훈련, 즉 림팩 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 해군이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이 림팩 훈련에서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맡는 것은 1990년 훈련 참가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해군은 30여국에서 파견된 함정 40여 척의 다국적 해군 전력의 실제 작전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닷새간의 가정의 달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죠. 고속도로는 나들이 차량들로 많이 붐비겠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내일은 금요일이 지방 방향 이동이 가장 어렵겠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교통량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시간대를 아예 피해서 이동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의 정체가 상당합니다. 현재 45번 고속도로는 감곡을 중심으로 양방향 10km 넘는 정체고요. 35번 고속도로 남이 방향도 진천과 오창 일대 정체를 합치면 거의 30km 가까운 정체입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도 충청권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천안과 청주 지역에 각각 10km 넘는 정체가 살펴지고요. 무엇보다 서울 방향 이동이 힘겨운데요. 북천안과 안성휴게소 사이 20km 정체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겠고, 이후로 경기권에 접어들어도 기흥 동탄과 죽전 또 달래내 부근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화성 지역의 정체가 좀처럼 줄지 않습니다. 서평택과 화성휴게소 사이 18km나 밀리고요. 이후로도 팔탄과 일찍에서 시간 여유 충분히 두셔야겠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경기권에서만 45km 정체인데요. 양지 부근 11km 어려운데 여기보단 이후 상황 어렵습니다. 마성터널부터 북수원까지 거의 20km 가까운 정체입니다. 작업 구간에선 감속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달력이 또 한 장 넘어가면서 내일은 5월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턴 징검다리 연휴도 시작되는데요. 이번 연휴 기간은 대체로 맑고 따뜻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네, 다만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날씨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일 아침 기온은 광주 8도, 부산은 12도로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겠고요. 한낮에는 춘천 25도, 대전 23도, 대구 24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내리는 비도 내일 아침에 모두 그치겠고, 오전부터는 날이 점차 개겠습니다. 네, 이렇게 맑고 따뜻한 날씨에 나들이 즐기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바깥 활동하실 때는 유행성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시로 손을 닦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에는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날이 쌀쌀한 만큼 외출하실 때 큰 일교차에 대비할 수 있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자외선이 강해지고 꽃가루도 많이 날리는 만큼 선글라스와 모자 등으로 자외선과 꽃가루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캔버스의 김수연, 이혜민이었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케어 오후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